한 20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는 일명 비투를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21년도에 비트코인 상승장 불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경제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대출을 4,200만 원에 제가 모은 돈 1,0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5,200으로 시작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너무 짧은 기간 내에 그걸 다 날린 거예요. 투자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들었던 그때 코인 광풍이 불었습니다. 2021년 4월쯤 이때 시작했는데 이제 하락을 계속한 거죠. 그 하락장에서 이제 크게 손실을 보니까 빨리 메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선물을 했죠. 이제 레버리지를 최대 1배부터 125배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빚은 4천만 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뭐 보통 라면 먹거나 햇밥 먹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때우고 있어. 가끔씩 양배추도 먹긴 하는데. 양배추. 네. 급여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겨우 다 갚았을 즈음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모아 집 살 수 있을까? 남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결국 두 번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4,200만 원 갚는데 3년 정도 걸렸는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잔고가 0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마지막으로 해보자 해서 3천만 원 했는데 주식을 했는데 그 3천만 원은 뭘로 한 거예요? 신용대출. 또다시 실패. 더 큰 자괴감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신경안정제 그냥 꾸준히 먹으라 해서 먹고 있어요. 제 책임인 거 알고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짓을 두 번이나 하고 싶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굉장히 불안하다. 그냥 이 세 가지 감정만 좀 남는 것 같아요. 투자 생각이 나지 않도록 퇴근 후에는 게임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불안한 미래, 자산을 만들고 싶었던 20대. 남들은 떼돈 벌고 부자 되는데 나는 월급 220 정도 받으면서 적금 들고 생활비 쓰고 하면은 실제로 남는 건 30만 원인데 언제 되나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리 잡고 싶었던 마음. 그는 그래서 빚을 졌습니다. 성준 씨는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빠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경험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또 저하시킬 수 있고 고립감이라든가 무력감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좀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일상. 남은 대출금을 빨리 갚기 위해 근무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1시간씩 달리기도 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활 패턴을 애써 지켜나가고 있는 성준 씨. 훨씬 상쾌하고요. 건강해지고 좋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울증 걸렸을 때부터 4년 동안 꾸준히 주 5회씩 뛰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닌데 왜 빚만 남게 되었을까? 그냥 아껴 쓰고 적금하고 일단 그럴 것 같아. 부자 되기는 글렀구나. 나는 평생 가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연애고 결혼이고 그냥 할 생각이 안 들어.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갈 것 같아. 실패하면 정말로 저소득가구나 빈곤가구 청년들은 올라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들이 갚아줄 수 있으면 뭐 9천만 원, 7천만 원 갚아줄 수 있으면 그 청년들이 좀 가벼운 마음을 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인생을 걸고 하는 거죠.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하는 청년들. 또 다른 20대를 퇴근 시간에 만났습니다. 퇴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희 집에. 혹시 자리를 옮겨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부모님도 모르세요? 네, 아무도 몰라요. 친구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원래는 투자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거 말고도 코인 투자도 해봤고요. 뭐 부동산 투자도 해봤고 이거 하기 전에는 투자를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200% 정도는 수익을 낸 적도 있고. 학생 때도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주식을 살 만큼 자산 늘리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투자 정보 제공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그 리딩방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같이 있던 어떤 한 분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 대표라고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1000주부터 나가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750주 정도 갖고 계신데 한 250주만 좀 채우시면 이번에 배당금 10% 수령하시거든요. 어떻게 좀 연결해드릴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면 일정 투자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거를 빨리 벗어나려면은 너가 당장 지금 얼마를 더 써가지고 더 맞춰줘야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구매를 해야 되고. 최대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한 거네요. 그쵸. 대출이 5천 후반대였거든요. 5,600, 700 정도였는데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금이 9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중 5,700만 원이 대출이었습니다. 현재 지수 씨의 월 급여는 240만 원, 그중 180만 원이 대출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한 180만 원씩 2, 3년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적어도 2년 6개월은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원래 생각해온 삶의 계획이 있었는데 많이 어렵게 됐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눈물이 날 거야. 사실 말을 안 하면은 저도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취업 문턱도 넘었고 이제 투자도 해서 본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던 순간 빚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또 하는 거 아니세요? 네, 지금 다시 원으로 가요. 왜요? 저희 이제 좀 발표하는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월급으로는 절대 돈을 많이 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대학교 다니고 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요. 조금이라도 쉴 수가 없고 돈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라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20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 신용불량자라고 불렸던 신용유의자에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기준 6만 5천여 명, 3년 만에 25%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가 약 8% 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20대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이걸 부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빚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굴레가 되는 빚도 있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왜 하필 나쁜 빚에 빠져들게 됐을까요? 20대의 빚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늘어나는지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취업 준비 카페에 가보았습니다. 하루 200~300명이 이용한다는 카페 안은 취업 준비생들로 붐빕니다. 단군 일에 최고 스펙을 가졌다는 지금의 청년 세대. 하지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취준을 지금 몇 개월 차고 계신 거예요? 저는 1년 좀 넘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있으면 2년 정도. 반년에서 1년 정도는 다들 인턴하고 이제 본격적인 취준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이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스펙이 상향평준화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가져가려면 길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학시험 오픽도 따야 되고 토스도 따야 되고 토익 토플도 따는 사람들도 많고 커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따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고 또 인적성 검사 시험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취업 준비 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에 평균 5년 이상. 졸업 후 취업까지는 11.5개월이 걸립니다. 휴학이나 졸업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본인 지금 취준생이세요? 네. 지금 그러면 졸업은 하신 거예요? 졸업은 아직 안 했고 이제 학기만 다 끝내고 유예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예 1년은 기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졸업은 이제 바로 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1년 유예를 할 생각. 왜 1년을 유예해요? 바로 취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단 학생인 신분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채가 좀 많이 사라지고 직무별로 수시 채용이 이제 기업의 채용 트렌드로 좀 바뀌면서 직무 역량들이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인턴 자리들도 사실 하기 위해서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근데 소위 대기업 인턴을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도 내가 약간 서류 패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먼저 하고 그거의 경력을 가지고 대기업 인턴을 지원한다.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취준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준 비용도 늘고 있습니다. 학습 공간 이용료, 학원비와 각종 강의 수강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갈수록 이제 평균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고비용을 쓰는 친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비용 안에는 이제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뭐 그런 학원비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비용에 더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약간 뭐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현직자한테 멘토링을 받는 비용 같은 것도 조금 지급을 하고 비용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교육비, 취업 사교육비 같은 비용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생기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시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시대. 지난해 취업한 또 다른 20대를 만났습니다. 취준 기간은 1년 반. 인턴도 하고 자격증 준비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취준 기간 중에 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졸업한 상태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강의 결제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비용이 돼서
자격증이 없으면은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아예 들어갈 기회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인턴을 했으니까 좀 그곳에 정식으로 직원으로 속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시험을 준비했어요. 아, 인턴 했던 그 직장에 네. 그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네. 취준 기간 동안 받은 거는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이 굴레가 되었습니다. 대출은 있고 취업은 안 되고 초조해진 그는 원하던 직장이 아닌 곳에 일단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막 부모님은 계속 돈 잘 모으고 있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조마조마해져서 빨리 이거를 갚아버리고 싶은데 제 능력은 또 안 되잖아요. 2,400만 원 정도 대출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빚을 갚으려고 시작한 주식 투자는 더 큰 빚을 남겼습니다. 평균선이 마이너스 같은 거. 현재 대출 잔금은 4,900만 원. 월급여 240만 원에서 꼬박꼬박 100만 원씩 대출금 상환으로 빠져나갑니다. 미래의 나에게 좀 더 편한 삶을 살게 하는 행동일 거다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저한테 결혼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 제 사정을 솔직하게 말할 자신도 없고, 이거를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까 싶기도 하고. 졸업, 취업, 결혼. 여러 면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20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대출이 오히려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도 청년 대출의 특징입니다. 단기 연체자의 90%가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서. 전문가들은 미취업 기간에 생긴 소액 대출이 빚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부채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냥 빚을 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개념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를 통해서 미래의 투자라던가 미래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20대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투자 목적이나 주거를 구한다거나 특정 목적보다는 이 미취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모자란 것 때문에 소액 대출을 받고, 이 소액 대출을 갚지 못해서 그 소액으로 인해서 신용유의자가 되고, 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걸로 인한 낙인 때문에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또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청년이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늦어지고 불안정해지는, 그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방에서 상경해 본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20대를 만났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자취를 해왔습니다. 이 몇 평 정도 돼요? 7평 7평? 아, 이거 얼마예요? 7평? 3,000에 50원. 3,050원? 네. 저는 28살이고요. 현재 회사를 재직하고 있는 채무가 많은 사람입니다. 채무가 지금 확인되는 거는 한 7,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성격의 원호 씨. 1, 2학년은 장학금, 3, 4학년 때는 학자금 대출로 버텼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업계를 내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손 안 벌리고 저 혼자 생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생활비를 이제 알바를 하면서 충당을 한 거죠.
그러면 공부하려 돈 벌려 이렇게 바빴겠네요. 네, 안 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때 도움을 줬던 지인이 창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형이 도움 주셨으니까 한번 빌려드렸고, 형이 부탁하니까 남한테 빌려서 한번 또 빌려드렸고, 그걸 2번이면 충분했지. 지금 몇 번째냐고. 도움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부탁해. 오늘만 이거 100만 원만 구하고 자줘. 아, 100만 원 진짜 미쳐버리겠네. 100만 원 진짜. 야, 나 진짜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어제도 그 소리 하셨다니까요. 형 빌려주고 못 받아갖고 피해본 거 진짜 많거든요. 오늘 집주인 전화 왔어요. 혹시 언제 주실 수 있냐고. 진짜.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지인은 창업에 실패했고 어느새 원호 씨의 대출금만 불어나 있었습니다. 카드론도 있었고, 그리고 네, 비대면 신용대출도 있었고, 빚이 빛을 나눈다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막는다고 다른 거 빌려서 그거 하나 막고, 약간 그러면 이제 또 시간벌이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죠.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대출 돌려막기를 한 거죠.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추심 문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체금액 188만 원 납부해달라. 자택 및 직장 방문 예정이다. 자택 방문했으나 부재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왔나 봐요. 소송 의뢰 예정이며 구조 확인자 자택 방문 예정.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한 8통, 10통까지도 받아갖고. 하루에? 네. 항상 휴대폰에 엎어놨죠. 거꾸로. 화면이 안 보이게. 화면만 보면은, 이제 위에 알람만 보면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문자가 왔을까? 혹시 또 뭐 청구 소송을 건 건 아닐까? 남들처럼 취준 기간을 가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일자리에 일단 취업했습니다. 자격증 공부할 때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인강이 또 보통 비싼 게 좀 따라주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응시료가 한 40만 원, 50만 원 하는 그런 시험도 있고요. 떨어지면 그냥 한 달 월세 날리는 거예요. 준비 없이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됐고, 시간이 쫓기게 촉박하게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약간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기 전에 대출받은 전세 자금도 걱정입니다.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연장이 가능할지, 당장 집을 나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신용 상태가 받아들일 당시보다 많이 안 좋아졌고, 일단 연체 기록이 있다는 거에 혹시나 연장을 안 해줄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만일에 연장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좀 이제 안 좋은 곳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야겠죠.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막막함? 내가 수습이 가능할까라는 불안감. 사회초년생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거기다가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게 되면 20대에 어떤 방식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30대, 40대의 삶의 그 격차가 이제 구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유예 세대라고 불립니다. 졸업, 취업, 결혼 같은 인생의 과제를 늦추는 경향 때문입니다. 고4라는 말이 있을 만큼 당연하다는 듯 재수생이 되고, 대학을 마친 후에는 또 당연히 취업 준비생이 되는 유예 세대.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버는 돈 없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세대 내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청년들은 이 시기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보내면서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도 투자를 하는 반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은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시작하거나 원하던 일자리가 아닌 곳에 일단 취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건데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 얻는 상당 정도의 기간이 걸리면 그 사이 한 번은 이런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좀 빨리 타개하려고 자산에 투자했다 그 실패하면 다시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회 양극화, 그다음에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와 반드시 연동이 돼 있고 불평등의 문제가 이 안에 분명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나아가 부모 찬스는 고사하고 부모로부터 빚이 대물림되는 일도 많습니다. 고심 끝에 인터뷰를 결정했다는 또 다른 20대. 되게 용기 내서 왔어요. 사실 오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아, 그랬어요? 네, 다른 분들이 또 알아볼까 봐 또 많이 걱정돼가지고. 저는 거의 세상 완벽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도 공부도 잘하고 수행평가도 거의 만점도 받고. 홀어머니 아래서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어릴 때 헤어진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건축업을 한다는 아버지는 잠시만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했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29살인 이 청년은 지금 아버지의 채무 1억 7천만 원을 떠안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옷 같은 것도 못 사 입고 그 돈들을 모아놨던 거를 이제 나 어느 정도 돈 모아서 전셋집 산다, 이제 나도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 했는데 4,500만 원까지 모으면은 이제 전셋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근데 차압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다 가계약도 한 상태였는데 네. 명의를 빌려준 지 1년도 안 돼 아버지 회사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가 승우 씨 앞으로 체납됐습니다. 아버지의 거래처에서는 승우 씨에게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건만 가져가고 내지 않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악몽 같은 추심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들은 귀신같이 제 직장을 알아요. 직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압박을. 이제 안녕하세요, 저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거기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있어요. 회사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해결해달라. 그리고 또 가요. 또 며칠 있다 또 와요.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무실 그냥 꼭대기 올라가서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걸 한 몇 년간 겪으신 거예요? 2년, 3년간이요. 나중에 사장님이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니까 여기 일하는 거 곤란하다. 그냥 너가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걸로 해서 퇴사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해요. 그럼 또 다른 곳에 또 찾아와요. 삶이 망가져버린 20대. 그는 현재 신용 유의자입니다.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중증이 나왔더라고요. 약을 안 먹으면은 사실 지금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와서. 한때 100점까지 떨어졌던 신용 점수는 이전보다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제1금융권 계좌도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 안 좋아서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예 안 돼요. 신용이 불량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들 있잖아요.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도 보고 붙기 때문에 저를 얼마 전에 그 면접을 보고서 합격을 했는데 신용 불량이라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전화를 끊어놨네요, 아예. 제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그냥 안 받고 차단하고.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입니다. 10년 만에 만나 반가웠던 아버지는 빚을 물려주고 잠적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비가 올 듯이. 비 오고 나서 좀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도 앞으로 맑아지지 않을까요? 또 20대 때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압류는 들어오고. 제 아픈 앞으로 화창할 거라 진짜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 빨간 간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사업을 했던 야적장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져갔던 자재들이 지금 거의 없네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자재들이 많았었는데 억대를 들여 구매했던 자재도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야적장 부지 역시 토지 인도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내 20대 때 돈들인데 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빚을 지는 20대가 늘어나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20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대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개인 회생 사건은 3,200여 건. 전체 회생 신청자 중 비율로 보면 다른 연령대는 모두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줄어든 반면 유독 20대만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년층의 소비라든지 투자 등 경제활동의 증가가 그 원인이지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살펴보면 또 그거 원인 외에도 어떤 빚의 대물림이라든지 학자금 상한 문제라든지 또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주거비나 생활비 증가 그리고 또 취업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해서 청년층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할 빚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20대라든지 이제 시작한 20대 청년층이 이런 금융 생활에 불이익을 겪게 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또 경제 주체로서 또 성장해 나가야 할 시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어려워지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큰 불행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 경호 씨. 28배 생애 첫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그때 여행사 사업을 하시다가 코로나 기간 때 여행사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게 됐죠. 가장 역할을 해오던 어머니의 사업이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환불 요구가 쏟아졌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도움이 되어 드려야겠다 하면서 대출도 받고 진짜 카드 한도까지 썼죠. 카드를. 이게 나중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마음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는 혹독한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생계비 약 12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급여가 전부 변제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 경호 씨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월급이 250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요, 지금. 하루에 이제 10시 출근해서 10시 퇴근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누구는 부모의 재력으로 뭐 해외 나가서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서 그냥 어학연수에 다녀온다던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부럽죠. 나는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은 여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 좀 제 입장에서는 참 소득의 차이, 자산의 차이가 커져만 가는 시대. 그 속에서 빚을 지는 건 대부분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청년들이고 그 빚 때문에 또다시 세대 내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제 어떤 청년이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괜찮은 부채도 괜찮지 않은 부채도 다 가질 수 있지만 저소득 가구 청년들이 괜찮지 않은 부채, 나쁜 부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어야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더 잘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거야. 또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고 희망이 있는데 그걸 잃어가는 거죠. 카드값이 연체된 20대라고 하면 잘못된 소비 습관이나 허황된 투자를 먼저 떠올리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니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빚의 굴레에 발목을 잡힌 이들이 많았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만난 전문가들은 20대의 빚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의 생활을 하게 되는 청년들의 대다수는 제가 상담했었을 때는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족의 지지 기반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의 지지 기반이 있는 청년들은 회생하기 전에 가족이 많이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소득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제가 한 10년 동안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없는 청년들은 작은 어떤 트리거가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 가지가 없다는 것 말고도 우리가 만난 청년들에게는 공통점이 또 있었습니다. 빚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립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여자친구도 아직은 이 내용들을 전혀 몰라서 이 아픔은 사실 직장 동료들도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직장 동료라든지 이제 다른 친구들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감수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모르세요? 네, 아무도 몰라요. 친구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어찌됐든 끝까지 알리고는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어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층의 금융지식은 의외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금융 이해력은 다른 세대보다 낮은 수준. 금융지식은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부터 얻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수익결제 여태까지 써서 다음 달에 그 통신 비용으로 이제 통신사에 나갈 돈이 한 얼마 정도 돼요? 그 한도가 한 30만 원 되지 않나? 네, 한 30 정도 됐어요. 네. 다 찼어요, 거의 다. 다 사진 안 했을 거예요. 한 20 얼마 정도 있을 거예요. 이거부터 일단은 그 약간 그 Msafe 사이트 가면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하셔야 돼. 왜냐면 이게 나중에 명의조용 당하거나 그랬을 때 소액결제로 사기 피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도 사실 핸드폰의 모양이지만 사실 신용카드인 거예요. 급여가 들어오면 저축을 먼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은 조금 되고 있어요? 저축도 쉽지 않아요. 지금 얼마금을 모아놨어요, 저축 금액이? 괜찮아요. 처음부터 뭐 완벽히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15,000원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 비상금을 그래도 200~300이라도 모으는 것들을 첫 번째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상금 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급여가 들어오면 저축부터 하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딱 이게 간단한 거지만 되게 어려운 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쌓여서 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나아요. 현장의 전문가들은 금융과 재무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돈 관리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청년들은 사실 개인회생을 많이는 사실 하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줄곧 얘기하는 부분들은 공교육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출을 받는 방법이라던가 금리의 순서라던가 집을 구할 때 어떤 유의점이라던가 또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던가. 근데 이제는 안타까운 점은 금융 이해력 역시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금융 이해력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의 금융 이해력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집안에서 금융교육이 되거나 본인이 관심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갖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 이해력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나 빈곤 가구의 청년들이 이런 금융 이해력이 더 낮은 편입니다. 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지석 씨.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로 상경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촬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1년 넘게 일하다 보니 장비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렌탈하는 것보다는 구매를 해서 초기에 좀 돈이 많이 들어도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기 위해 대출을 결심했었습니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4대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고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믿고 빌려줄 수가 없다. 이게 돼가지고 1금융에서도 거부당하고 2금융에서도 자기네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갓 스물이 된 프리랜서. 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나 직업 상관없이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였습니다. 대부업체라 해도 인식이 안 좋긴 해도 이제 대부업체 이제 등록돼 있고 이제 광고에는 이제 법정이자 뭐 지키고 뭐 지켜서 빌려준다라고 돼 있고 신분이나 뭐 직업 상관없이 다 빌려준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빌렸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고금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정식 대부업체는 아니었더라고요. 경력에 투자하기 위해 받았던 첫 대출. 대단히 큰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원금이 32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총 갚은 금액은 얼마죠? 원금이랑 그다음에 그 여태껏 냈던 이자랑 그다음 연장비 이런 거 다 계산하니까 1,150에서 한 1,200 정도 사이 나왔습니다. 금리 계산하면은 한 연 300에서 한 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족들이든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한테든 네가 돈을 빌렸던 거에 대해서 말을 해서 뭐 돈 뜯어내겠다면 뭐 이렇게 막 협박식으로 하기도 하고. 원금의 4배 가까이 불어난 대출금. 그는 얼마 전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8년을 납부해야 워크아웃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부족한 금융 지식, 가족의 도움 없이 자립하려 했던 20살. 내년부터 이제 갚는 거니까요. 26살부터 시작해서 33살에 끝납니다. 사실 좀 많이 아득하긴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평일 고깃집 알바하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은 이제 그 웨딩샵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알바로 가야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쁜 빚을 가진 청년들이 가장 막막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현재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거죠. 얘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런 적재적 지원이 없다면 친구들은 그냥 불안정 일자리,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나중에 사회적 부담이 되는 거죠. 청년의 꿈을 더 크게, 더 든든하게. 힘찬 미래, 높은 토양.
청년 도약계좌. 희망적인 이름을 내건 청년 정책들에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대는 왜 나쁜 빚을 져야 하는 것일까? 친구처럼 언제나 내 곁에. 청년 정책. 이번 정부도 청년 정책은 많이 늘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잘 안 돼.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냥 임시방편적인 정책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빚 문제를 빚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를 부채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 부채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20대에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 예약이 삶의 양극화까지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답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답이 없지만 답을 내야죠. 그래야죠. 답이 없지만 답을 내야 한다. 그 청년은 왜 빚을 졌을까? 라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무엇 하나 쉽게 풀리지 않는 복잡하고 거대한 실타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산과 소득이 줄어든 최초의 세대.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재테크를 안 하면 이른바 벼락거지가 되는 지금의 환경은 20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온당치 않을 것입니다. 생애 첫 직장, 생애 첫 집. 20대는 무엇이든 처음이 많은 시기입니다. 20대들의 생애 첫 대출이 미래의 격차와 불평등을 키우는 나쁜 빚이 되지 않도록 없는 답을 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훨씬 상쾌하고요. 건강해지고 좋습니다. 조금은 늦어지겠지만 일단은 1억 모을 때까지 조금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전 결혼 생각도 있어가지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비 오고 나서 좀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도 앞으로 맑아지지 않을까요?